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네이버가 받기 때문에 뭐 몇 조 단위밖에 안 되지만 그걸 거래액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50만 개가 넘는 스마트 스토어들이 뭐 거기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을 거래액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장터 중에 제일 큰 장터가 항상 지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극적으로 올해 작년에 이제 조짐이 보이다가 올해 딱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완벽하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캐시카우가 없다는 거죠. 아마존과는 달리 확실한 캐시카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뭐 순간적인 또 이제 지역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영업 손익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동안에 쿠팡이 뭐 이 판매 부분 쪽, 특히 이제 유통 부분 쪽에 있는 쿠팡 그 커머스 부분이죠. 커머스 부분에서는 뭐 공헌이익이 흑자가 났다.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단계에서 과거에 쿠팡이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하면서도 적자가 났던 이유들을 보면은 분기별로는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3분기, 4분기 혹은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 쿠팡이나 지마켓 같이 거래액이 큰 기업들은 얼마든지 그 순간적으로 흑자를 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제가 여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써놨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뭐 의미 있는 숫자 순서는 아닌데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산인에서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쿠팡의 자산에는. 왜냐하면 한 분기에 그 매출액이 한 6조 8천억, 7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시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하고 두 개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테일들, 대형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20일, 그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끌어도 한 50일. 빨리 받으면은 한 달 이내에 대금을 다 지급하는,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저 대금 지급 사이트가 좀 길 수도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약간 긴 편이기도 하고, 뭐 2개월, 3개월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일테면은 대금을 내가 만약에 6조를 팔기 위해서 4조를 사왔어요. 원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팔아보니까 6조가 되는 거죠. 이익을, 마진을 붙이고. 근데 그 4조라는 돈이 뭐 마트처럼 한 달 지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거래처마다 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지급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거나 또 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도 일부 막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20년도, 2021년도를 봤을 때 그 당시에도 2020년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흑자로 돌아갔습니다. 공헌이익 부분에서 뭐 이런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자 같은 거 빼고 나면은 쿠팡 이제는 흑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월말에 연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2월 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는 2020년도에 돈을 줘야 될 부분인데 2021년도에 돈을 줘야 될 부분인데 그게 그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거죠. 즉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조 5천억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다는 거죠. 물론 미지급금이라는 게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저 기간만큼 스테이되고 있는, 잡고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러면 정확한 기간에 넘겨준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분기에 이번 분기는 우리가 무조건 흑자를 만들자 그러면은 저 중에서 뭐 한 몇천억 혹은 조 단위 그 정도 금액을 2월을 갖다 시킨다 그러면은 해당 분기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업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출도 그렇고 수익 구조 개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실제로 쿠팡이 한 1조 정도 금액을 미지급금을 2월에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에 굉장히 큰 적자가 났던 경우도 있거든요. 2021년도에 1조 8천억 적자가 났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한 가지 그래서 우려스러운 얘기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쿠팡이 1,000억 흑자가 났다라는 그 지역적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를 갖다 보면서 그런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구조, 미지급금이 그럼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4분기 끝나고 연간이 끝나고 내년도까지 가봐야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실하게 그게 지급이 됐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갭투자랑 똑같은 거죠.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넘겨가지고 그걸로 일단 약간의 이번 분기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첫 번째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는 정책적인 걸로 좀 들어간다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성공적인 것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중에 쿠팡 와우 멤버십 같이 뭐 금액을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로열티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뭐 반면에 무제한 반품 정책이 지금 폐지가 됐는데 물론 블랙 컨슈머는 굉장히 문제죠. 뭐 가전제품을 쓰고 환불을 한다거나 뭐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해도 쿠팡은 그동안에 반품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블랙 컨슈머까지도 뭐 봐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반품을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 그런 고객들까지도 저걸로 인해서 반품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반품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은 뭐 그것도 고객 서비스 약화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껏 끌어왔던 그 고객에 대한 로열티가 빠지면서 활성 고객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요인도 있고요. 일반적인 이커머스 물류비 중에 쿠팡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다른 데들은 물류비라는 게 당연히 상품 원가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쿠팡은 풀피먼트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저 물류비가 상품 원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한 전체 상품 판매가의 15% 정도를 지금 일반적인 물류비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물류비가 내려가야 된다는 게 맞죠. 물류비는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물량이 물론 늘고 나가지고 지금 건당 배송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거는 보이고 있어요. 건당 직접적인 물류에 대한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한 아파트 단지에 200개가 지나가던 거를 230개, 240개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물류비가 10%, 20%는 절감이 되고 그게 예전에는 물류비가 배송비가 5,000원 정도 했던 게 3,800원까지 줄어들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요인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물류비에는 배송비와 물류센터 포장비,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저 물류센터 운영 인건비는 지금 같은 인력 중심의 구조에서는 쉽게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 물류비는 배송비는 줄어들어도 포장비라든지 피킹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물류센터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물량이 늘어도 인원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쉽게 그게 줄어들 수가 없는 좀 고정비성인 그런 그렇죠. 비용이거든요. 밀동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인원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쿠팡의 인력에 대한 구성도 저는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서 제가 시스템이 워낙 정교하게 잘 설계가 되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뭐 초등학생이 오든 중학생이 오든 그걸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한 60% 이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 사원들이라는 거죠. 단기 계약직 사원들. 대학생들도 신입 직원들 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다는 게 뭐 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머지 한 7시간 일을 하는데 가자마자 어떤 일을 갖다 시키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류센터에서 한 1년, 6개월 장기 근무한 사람하고 간지 하루밖에,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하고 생산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쿠팡에서 UPH라는 걸 통해서 직원들을 통제를 합니다. 컨트롤 하는데 UPH도 거기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UPH를 넉넉하게 100을 찍어요. 즉 자기가 목표로 했던 거에 100을 찍는데 그게 딱 거의 정비례 관계죠. 딱 그만큼 그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가면은 UPH가 뭐 60, 심지어는 40, 30까지도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100을 한다 그러면은 신입 직원 처음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30밖에 못 한다면은 3명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의 인건비 구조로 본다면은 인력 효율이 제대로 되고 장기 근무가 되면 될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일반적인 물류센터인데 쿠팡은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보다도 단기 사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타파할지 그렇게 해서 지금 1,000명, 2,000명 근무하는 물류센터가 뭐 200명, 300명이 줄더라도 그 효율을 나오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님이 그 얘기를 했었죠. 물류센터를 언제까지 인건비 위주로 돌릴 수 없다. 우리 쿠팡 물류센터도 자동화 할 거고 그 자동화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대구에 있는 쿠팡센터 이번에 새로 지은 어마어마한 센터죠. 뭐 10만 평 정도의 규모의 거의 3,200억. 아마 국내 물류센터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이 투자가 됐고 가장 자동화가 많이 들어간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키바가 쓰고 있는 AGV 시스템이라든지 셔틀이라든지 글로벌 국내에 쓰고 있는 모든 자동화 설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물센터를 그 컨설팅을 하거나 오픈을 할 때 일부 좀 참여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거 보면은 지금 쿠팡도 단순하게 이제 인력만 운영하는 그런 센터는 아닙니다. 분명히 목표를 잡고 있고 자동화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뭐 인천 4센터만 하더라도 셔틀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크납이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셔틀 시스템이 들어와서 자동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잘 된다는 게
그게 들어와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을 낼지는 아직까지는 100%는 아닙니다. 쿠팡 센터도, 세부 센터도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물류센터가 자동화가 구축된 거고, 아직까지 자동화가 100% 들어간 게 아니라 구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1년, 2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분석이 되고, 기존 우리가 쿠팡에서 하고 있는 랜덤 스토어 방식의 사람이 했던 센터와 그 센터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효율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 3천억이 넘어가는 센터의 물류센터 비용이 아마 단기적이라는 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몇 년간은 어마어마하게 쿠팡에 또 재무적으로 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숫자라는 거죠. 자동화 센터 중에서 ROI가 나오는 센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쿠팡 이치마트가 이제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그 동네에 쿠팡 이치마트가 퀵커머스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하루 배송이나 하프데이 딜리버리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적어도 30분 그 안팎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걸 퀵커머스라 그러는데, 지금 쿠팡이츠마트가 1호점이 지금 송파에 들어갔고 벌써 몇 년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2호점, 3호점으로 확대를 갖다 못하고 있죠. 오히려 1호점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는 그 퀵커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초의 직영 기사들을 수십 명을 갖다 고입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인건비도 있지만 운영비, 그 안에서 인건비도 있죠. 그 안에서 피킹을 하는 사람도 수십 명이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임차료가 워낙 비싸죠. 도시명 물리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얼추 제 러프하게 계산하더라도 연간 그런 작은 한 50평짜리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적어도 20억에서 30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연간.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도 퀵커머스라고 있지만 한 4, 50개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쿠팡이 저 퀵커머스로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게 외형 확대라든지 IR 쪽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퀵커머스가 글로벌로 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조금 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퀵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적자 구조가 커지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